오늘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역사상 노스트라무스와 항상 등장했던 여자 예언가였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많이 잊혀진 듯한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로 트로이의 왕 프리아무스와 왕비 헤카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다. 대신관 헬레노스와는 쌍둥이 남매지간이다. 미남 미녀가 많은 트로이 왕가의 이론답게 굉장한 미녀였다고 한다. 일리아스 13권 365행에선 프리아무스의 딸들 중 가장 아름답다고 묘사되고 24권 699행에서는 무려 황금의 아프로디테에 비견될 정도였다고 한다. 일리아스에 대하여 잠깐 소개하겠다. 일리아스란 현존하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며 일리아스 이전의 미노스 문명과 미케나이 문명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기에 사실상 유럽 최초의 고전 문학은 일리아스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오디세이아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의 문학, 예술,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스 최고의 예언가이자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가 활동했던 배경은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인 트로이아 전쟁의 51일간을 다뤘다. 트로이아의 왕세자 헥토르와 아카이오이족의 용장인 아킬레우스, 이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원한과 복수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비극과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할지언정 가능한 한 충실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웅들의 처절한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9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상황과 전쟁에 관여하는 올림포스의 신들,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 역시 조명된다. 아프로디테 여신과 비견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카사드라의 머리색은 금발이다. 그 미모에 반한 아폴론이 구애하자 카산드라는 자신과 헬레노스에게 미래를 내다볼 예언 능력을 준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해 아폴로는 둘에게 예지 능력을 주었다. 그러나 카산드라가 예지 능력만 받고 입을 싹 씻어버리자 아폴로는 크게 분노하였다. 그러나 능력을 도로 박탈하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대신 카산드라의 예언 능력에서 설득력을 빼앗아버렸다. 어떻게 저주를 내렸는가 하면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면 마지막 이별의 키스라도 해줘 라고 하자 카산드라가 이를 수락했다. 그러자 아폴로는 카산드라와 키스를 하면서 카산드라의 혀에 담긴 설득력을 빼내가 버렸다는 것이다. 후 아폴론이 그의 입안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는 예지 능력을 받은 카산드라가 자기가 나이가 들고 나면 아폴론이 자기를 버릴 것을 내다보게 되어 아폴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작 바로 그 다음에 아폴론이 저주를 내릴 건 못 본 건지 상황이 바뀌면서 예지의 내용도 바뀐 건지 아니면 차라리 저주를 받으면 받았지 나중에 나를 버리고 갈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긴 싫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떠도는 글만으로는 나도 이야기가 복잡한 사랑 이야기인 듯하다. 어느 판본에선 어린 시절의 헬레노스와 함께 아폴론의 신전을 뛰어다니며 놀다가 잠들었는데 남매의 귀를 뱀이 핥아서 예언 능력을 얻었다고도 한다. 일리아스에 따르면 카산드라는 그리스군이었던 프리기아의 왕 미그돈의 아들 코로이보스의 구애를 받았다. 그는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하여 혼인 예물을 바치지 않는 대신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전쟁 중임에도 트로이 편에 원군으로 참전하여 그리스군을 몰아내는 조건으로 카산드라에게 구원했고 프리아무스도 이를 허락했다. 일리아스의 마지막에서 전쟁 중에 전사한 프리아무스 왕의 아들이자 트로이의 총사령관으로 트로이의 최고의 기둥이며 이상적인 영웅이었던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받아 귀환하는 프리아무스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카산드라다. 성벽에 올라 있다가 부왕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소리쳐 알렸고 이에 트로이 시민들이 몰려나와 프리아무스를 맞이한 뒤 헥토르를 애도하며 그의 장례를 치렀다. 이후로도 전쟁이 지지부진 이어지던 어느 날 그리스군이 거대한 목마를 남기고 철수하자 트로이인들은 그 목마를 성 안에 들이려 한다. 카산드라는 그 목마를 들이면 트로이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목마를 들이지 말 것을 간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날 밤 승리의 파티로 취해 있던 트로이인들은 목마 속에서 튀어나온 그리스군에 의해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고 만다. 이때 전쟁에 참패하고 카산드라는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카산드라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아테나 여신상에 매달렸는데 그리스군의 아이아스가 그녀를 여신상째로 끌고 나왔다. 또는 카산드라를 아테나 신전에서 강간하려 했다고 한데 이것이 미수에 그쳤다고도 하고 실제로 강간당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곳도 있다.
앞서 카산드라를 사모했던 구혼자 코로이보스는 이때 카산드라를 지키려다 그리스군 장수에게 살해당했다. 이때 아테나 여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 아야스는 귀환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나 사망한다. 배가 난파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야스는 암초로 헤엄쳐가서 살아남았지만 신들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 운운하는 사망 플래그를 세워 벼락에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은 카산드라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삼아 미케네로 귀환한다.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트로야 여인들에서는 강제로 아가멤논에 첩이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는 헤카베를 카산드라가 위로하고 오디세우스의 운명을 예언한다. 미케네에 도착했을 때 카산드라는 이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불륜과 아가멤논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파악하고 거기에 휘말릴 본인의 최후까지 모두 예지했다. 이를 아가멤논에게 경고했지만 역시나 무시당했다고도 하고 어차피 무시당할 걸 알아서 혹은 평생 노예 신세로 고통받으며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고도 한다. 결국 아가멤논은 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 암살되고 불쌍한 카산드라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며 결국 죽임을 당한다. 아가멤논과의 사이에서 쌍둥이 아들 텔레다모스와 펠롭스를 낳았지만 이 아이들 역시 아이기스토스에게 살해당한다. 새언니가 젖은 불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강제로 원수에 첩이 됐는데 다시 새언니의 언니가 저지른 불륜 때문에 목숨까지 잃었으니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라 할 수 있다. 아이스킬로스의 비극 아가멤논에서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독살당한다. 독살당하기 이전에 아가멤논과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과거의 아르고스 왕궁에서 벌어진 수많은 살인에 대해서도 영의 눈으로 모두 보게 된다. 신이 들린 상태에서 본 사건들의 두려움에 떨었다. 아르고스 왕궁의 살인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아르고스 왕가의 살인의 내력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처음 카산드라 그녀가 왕궁 입구에서부터 예언을 하면서 아가멤논의 아버지 아트레우스가 티에스테스의 아들들을 살해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 죽은 후에는 클리타임네스트라에게 아가멤논의 정고라는 고인드립을 당한다. 아폴론에 의한 트로이 전쟁 최대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이자 그리스 신화 내에서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물이다.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서 신의 심기를 거스른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 극한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물론 아폴론도 제우스 아들답게 남녀 안 가리고 온갖 미인을 애인으로 주렁주렁 거느렸던 남봉꾼에다가 무책임하고 졸렬한 극단적 이기주의자라. 카산드라가 자존심 접고 구애를 받아줬어도 얼마 안 가 지겨워지면 차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생 때문에 카산드라는 서구에서 힘없는 예언자, 개혁자의 상징으로 통한다. 그래서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카산드라에 빗대어 무기 없는 예언자는 멸망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또는 탁월한 미래 예지 능력을 가진 여성을 카산드라로 부르기도 하며 불길한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예시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예언의 지혜를 가졌으나 그 예언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사람 또는 나쁜 소식을 계속 예언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많이 이식되어 그저 신화 속 인물로 남아있지만 한때는 예언을 이야기할 때면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이 거론되었을 만큼 유명했다고 한다. 일명 부름한 예언가 가장 아름다웠으나 가장 비참한 예언가로 기록되어진 카산드라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여전히 영상 만드는 데 있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내라는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즈텍 문명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는 남아메리카의 신화적인 황금도시로 수많은 탐험가와 모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 전설은 아즈텍 문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즈텍과 잉카 문명에서 발견된 막대한 금과 은의 재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의 기원은 콜롬비아의 무이스카족에서 시작됩니다. 무이스카족의 왕은 금가루로 몸을 덮고 신성한 호수인 카타비타, 호수 한가운데에서 보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 소문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엘도라도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 금으로 덮인 자를 의미하며 처음에는 금으로 몸을 덮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530년대부터 1650년대까지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미의 정글, 평원산 강을 탐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엘도라도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타비타 호수를 준설하여 약간의 금을 발견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엘도라도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엘도라도 전설은 수많은 소설, 영화, 게임 등의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 더 로드 투 엘도라도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는 2000년에 개봉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사기꾼 친구인 툴리오와 미겔의 모험을 그립니다. 1519년 스페인 툴리오와 미겔은 도박판에서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순시병에게 쫓기다가 출항 준비 중이던 배에 몰래 탑승하게 됩니다. 배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결국 엘도라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모험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는 엘튼 존이 작업한 OST로도 유명하며 그의 음악은 두 주인공의 모험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해줍니다. 영화는 유머와 감동을 적절히 섞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엘도라도의 전설과 두 주인공의 우정,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험을 통해 관객들은 황금도시의 신비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현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도라도 전설은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은 인간의 탐욕과 모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황금을 찾아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도시 엘도라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경 2000명의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714년 동안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7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이베리아 반도는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00년이 지나면서 이슬람 교도의 힘은 쇠퇴하였고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있던 그라나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라나다 왕국이 점령되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사벨 1세는 이웃나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하여 두 나라가 협공하여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벨 1세는 아메리카를 탐험한 콜럼버스를 지원한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1504년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벨과 페르난도 사이의 혈통에서 손자인 카르 5세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통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페인 왕조는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외로 아랍 통치를 무너뜨리고 얻은 황금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로부터 빼앗은 땅은 해당 귀족이 가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카스티아 왕국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은 재정난에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식민지나 무역, 황금 등의 유혹에 약해져 있을 때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지붕까지 황금으로 덮여 있다는 섬 지팡을 찾겠다고 하여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92년에 남미의 에스파냐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 중에 끊임없이 황금을 찾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실망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던 인도 땅에 도착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디언이라는 이름도 인도라는 착각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신대륙을 향해 제2, 제3의 콜럼버스들이 군인, 도둑 광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항해 선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1511년 에스파냐 왕실은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론 제독에게 식민지 개척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아 300명의 쿠바 정복 원정대를 꾸려 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바를 아메리카 정복의 발판으로 삼아 멕시코에 버티고 있는 아즈텍 제국과 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 탐험대에 아즈텍을 무너뜨린 코르테스가 합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코르테스가 원정 대장이 되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상관인 쿠바 식민지 제독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받아 1519년 2월 10일 600명의 스페인인과 300명의 안티아스 원주민 피레마에 신문의 대포를 실은 배와 함께 유카탄 탐험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아즈텍 제국에 모략질당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합세하여 인구 500만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여 멕시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전설이 전 유럽을 휩쓸고 골드러시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장되었지만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습니다.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후 얻은 황금은 스페인을 유럽의 최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다음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황금 루트는 남미로 향하게 되어 유카탄 반도를 대규모 조사하는 원정대가 출항하게 되었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의 쿠스코를 합병하여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은 찬란한 고대 문명이었지만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약탈물로 금괴 6톤과 은괴 60톤을 얻었지만 스페인 왕조나 탐험가들의 야욕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유럽 탐험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고원지대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기이한 의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들 이곳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무이스카 부족은 새로 취임한 족장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에 들어가 몸을 씻고 부족민들은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이스카 족장을 스페인어로 엘라도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나중에는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원지대에 있는 구아타비타호수로 초기에는 아무도 호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아마존 상류 정도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해발 700m사와 산스호산 화구에 생긴 호수입니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는 1541년 탐험대를 조직해 안데스 산맥을 넘어 현재 에콰도르 동부 지방까지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탐험대와 네덜란드, 프랑스 탐험대가 있었으나 모두 황금의 도시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호수 바닥에 황금 봉헌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898년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벌어졌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흙에 뒤엉킨 황금 장신구 몇 개만 겨우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황금 뗏목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 옮겨지는 도중 독일 브레멘 항구 근처 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고학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엘도라도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 무이스카 뗏목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발견된 각종 유물들이 스페인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엘도라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엘도라도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은 약 30만 명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 그리고 콜롬비아의 세 번째 문명이지만 금이 다른 문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야욕으로 멸망을 겪은 또 하나의 문명이 된 경우입니다. 이후 아마존 강이 발견되었는데 1541년 2월에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를 대장으로 하는 탐험대가 출발하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 몇 달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아마존강 상류의 한 갈래인 지금의 나포강에 도달했습니다. 곤살로 피사로는 믿을만한 부하를 시켜 선발대로 숲속을 살피게 했는데 선발대 대장인 오레아나는 대원 10명을 데리고 강을 따라가던 어느 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레아나는 1542년 8월에 마침내 대서양으로 빠져나와서 강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 아마존 부족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마존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1545년 5월 오레아나는 두 번째 아마존강 탐험에 나섰지만 아마존강 어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강은 유럽의 스페인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야욕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황금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주민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없지만 정말로 남겨진 흔적처럼 황금으로 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 도시일까요? 지금 시대는 잔디밭에서 바늘도 찾아낸다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번쩍번쩍할 황금 도시를 아직도 못 찾는단 말인가요?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지진이 다가온다.
한국도 안전할 수 없다. 많은 예언가들이 그 기동에 따른 전 세계의 급격한 변화가 곧 찾아올 것이고, 그 중에도 지진으로 일본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물에 잠기는 대충격 직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그것이 캘리포니아 대지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지진이 발생하면 연속적으로 일본 침몰이 발생하고, 그 시기에는 지구 전체에 있어서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대지진은 과학적으로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년 이내에 규모 6.7 이상으로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확률이 99.7%. 이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침몰도 개연성이 높고 곧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 한다. 먼저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무너져 내리고 일본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이 변화는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한번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은 9.11 테러 발발 한 달 전인 2001년 8월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해 미국을 전면 공습할 3대 재앙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바 있다. 뉴욕시 테러 공격, 뉴올리언스 초대형 허리케인 강타, 캘리포니아 산안드레아 단층의 대규모 지진을 꼽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족집게도사처럼 관역을 명중하였다. 이제 그 중 하나가 남았다. 세 번째 재앙으로 지목된 캘리포니아 지진은 언제 괴물처럼 미국인들의 혼을 빼놓을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과학자들은 멀지 않은 시간에 LA에서 규모 7.0에서 7.5의 지진이 찾아올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LA 땅 밑에 펼쳐진 푸엔테 힐스 단층을 연구해온 미국의 지진학자들은 푸엔테 힐스 단층이 요동칠 경우 피해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나섰다. 사망 1만 8천 명, 재산 피해 2,500억 달러, 이재민 수만 명 발생. 캘리포니아 지역은 특히 지난 100년 동안 15년마다 한 번씩 큰 지진을 겪었다. 미 항공우주국사나 제투추진연구소가 위성 관측한 바에 따르면 LA를 관통하고 있는 단층이 5년에 2.54cm씩 동쪽의 생게이브리얼 산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천재지변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컨설팅 그룹인 EQE 인터내셔널은 리히터 규모 7.4의 강진이 LA 인근 지역인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에서 낮 시간대에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명 사망에 2만 5천 명이 부상하고 재산 피해는 350억 달러의 1만 채의 가옥과 건물이 붕괴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지질학회의 미국 전역의 지진위험 지역 분석에 따르면 LA가 최고의 지진위험 도시로 꼽혔으며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세인트루이스, 멤피스, 포틀랜드의 순이었다. 200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62%가 지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츄라군 인구 100%, 로스앤젤레스군과 리버사이드군은 각각 99%, 92%가 지진 극히 우려되는 고위험 지역이다.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안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8.3의 강진이 찾아왔다. 특히 이 대지진은 그 유명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따라 96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뒤흔들면서 샌프란시스코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12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에 재앙이 내려졌다. 430km에 달하는 산안드레아 단층이 초당 3km 속도로 갈라져 열렸다. 지진은 겨우 40초 동안에 불과했다. 그러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다. 처음에는 굵고 낮은 우르르하는 지진은 많이 들렸었는데 집안의 파동이 건물을 흔들고 건물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신음소리와 굉음으로 변하였다. 분쇄된 회반죽과 벽돌에서 생긴 먼지, 구름이 공중을 가득 채웠다. 시내 전차의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었으며 신축한 시청사의 외장재로 사용되었던 돌은 벗겨지고 부셔져 유령같이 철골 골조만이 남아있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전히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동묘지에서는 묘석들이 넘어졌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이라도 깨워 일으킬 수 있을 정도였다. 지진 파동은 심지어 태평양에 가까운 해안선에 있던 배들도 흔들었다.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은 샌프란시스코였다. 시의 중심부가 거의 괴멸된 대참사였다. 도시의 98%가 지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로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건물이 피해를 보았으나 이것은 전초전에 지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 도처에서 가스와 수도 모관이 파열되었다. 화재는 자꾸만 번져 나가 자기 집도, 이웃의 집도, 근처의 모든 집도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었다. 화재는 74시간 이상 지속되었으며 도시의 28,000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3일째의 마지막 날에는 가벼운 비가 타버린 제 위에 내렸다. 3,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한 40만 명 중 22만 5천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비극적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이야기보다 샌프란시스코 대화재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지진 후 14개월 동안 무려 153회의 여진이 있었다. 이로부터 약 90여 년이 경과한 지난 1994년 LA 북부 노스리지에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 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자연재해에 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유독 2000년 들어 캘리포니아주 도처에서 지진이 발발하고 있어 추후 조짐이 심상치 않게 생겼다. 2005년 6월 17일 오후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해안 지역에서 강진이 일어났다. 지진 발생 지역은 캘리포니아주 유리카 서쪽 200km 지점이다. 이번 지진은 2005년 6월 14일 캘리포니아 북부의 저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7.2 지진의 여진으로 간주하고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초대형 지진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1994년 노스리지 지진 이후 2100여 개의 고속도로, 고가도로에 대해 내진 보강 공사를 했고 로스앤젤레스시는 지진 시 붕괴 위험이 있는 8,700개 동의 석조 건물을 철거하거나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도 900개 이상의 병원 건물이 재건축이나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며 7,000개의 학교 건물도 대형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도관은 산 안드레아 단층선에서도 예상 지진 경로에 위치해 있으며 철도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진 발발 시 에너지 수송과 물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임은 불보듯하다. 이렇게 지구촌이 지진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매일 8,000건이 발발하고 있으며 매년 수백만 번의 지진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1에서 2의 미진이어서 감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은 규모 3.0 이상이 돼야 지진을 명확히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지진은 매년 5만 번씩 일어난다. 매일 30번씩 발생하는 셈이다. 큰 피해를 가져오는 규모 6.0 이상의 지진도 매년 100건이 넘게 발생한다. 전 세계의 지진의 81%가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이라 하면 대부분 캘리포니아와 일본을 떠올릴 정도로 이들 지역에 수시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역은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여러 판들과 접해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불안정한 곳이기 때문이다. 지진은 판 구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일반적 정설. 지각과 멘틀의 일부가 결합해 지구 위를 덮은 여러 개의 판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지진은 판 경계 위치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기에서 지진 발발의 바로 미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활성단층이 본격 거론된다. 지질학계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만에 있는 산안드레아스 단층처럼 현재 움직이고 있는 단층을 활성단층이라 구분한다. 활성단층이란 현재 계속적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거나 근래에 변이가 일어난 단층을 말한다. 비활성단층이란 지질학적 시간으로 오래전에 단층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더 이상의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단층을 말한다.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중심으로 곳곳에 수십 개의 작은 단층이 가지를 치고 있어 복잡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지진학자들은 샌프란시스코 북쪽에서부터 캘리포니아만 어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대한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경계로 멘틀 위에 떠 있는 지각인 태평양판은 북서쪽으로, 북미판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힘껏 마찰력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지진의 원인을 설명한다.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를 황폐화시켰듯 캘리포니아주는 대지진의 공습에 초토화될 것인가? 근래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찾아오는 기간이 잦아지고 있고, 또한 지난 1906년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을 일찍이 경험했던 터라 가설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지배적 분위기이다. USA 투데이는 2005년 9월 12일자에서 두 붕괴가 결정적 화근이 된 뉴올리언스의 대재앙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 미국 내 상당수 둑들이 오래전 토사로 축조한 것이어서 지진이나 홍수 등 외부 충격이 가해질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USA 투데이는 둑 주변 저지대에 수십만 명이 몰려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이 이런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세크라멘토, 산호아킨 삼각주 지역을 중점 거론하고 있다. 지진 엄습 시에 특히 농촌 지역인 세크라멘토 인근에 둑이 균열될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구를 덮은 여러 판의 성질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지진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발생한다는 지진 간격 가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었다. 94년 1월 미국 LA 지진진도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던 단층에 의해 발생했다. 이듬해인 95년 일본 고베 지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20세기에 들어 발생한 초대형 지진은 지난 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모 9.5를 기록했다. 또 지난 76년 중국 당산에서 발생한 규모 8.2의 지진으로 24만 명이 희생돼 최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우리 한국은 1978년 강원도 홍성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이 가장 강한 지진이었다. 진도 3.0 정도의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경우 5년 안에 상당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혼돈스럽고 예측하기 힘든 지진이기에 가능한 사전 조치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국 역시 지진의 안전지대였지만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지진으로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해 일본이 그동안 방패막 역할을 해주었지만 조금씩 그 방패들이 수많은 지진으로 인해 부식하고 깨지고 떨어져 나간 사이로 지진은 무섭게 틈새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축의 극이동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충고를 새기고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 행해 있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작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다. 한국의 7대 불가사의 8만 대장경의 신비.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7대 불가사의 8만 대장경의 신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책에서나 보던 8만 대장경이 한국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국보로 현재 행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고려의 제조대장경을 지칭합니다. 경판의 수가 8만 1258매에 달한다고 하여 8만 대장경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고려의 초조대장경을 다시 새긴 것이므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흔히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는 목판 인쇄물입니다. 8만 대장경이 왜 7대 불가사의인지는 차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인 8만 대장경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8만 대장경은 고려 시기 동아시아의 활발한 불교 교류와 고려 불교 문화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에도 여러 문화권의 대장경과 함께 불교학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목판 인쇄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판수가 8만여 장에 달하고 8만 4천번 내에 대치하는 8만 4천번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고려 시대 두 번째로 판각한 대장경이라 하여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에서 처음으로 판각한 대장경은 11세기 초 현종대에 새긴 초조대장경입니다. 여기에 11세기 말 의천의 주도로 판각된 속장경과 현종 때의 대장경경과 함께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1232년 몽골군의 침입으로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에 당시 집권자인 최후 등의 발의로 다시 판각한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대장경판을 새긴 것은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려는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를 비롯한 여러 곳에 실제 판각을 담당하는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237년부터 1248년경까지 약 10여 년 동안 경판을 새겼다고 합니다.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들은 초조 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 송과 거란본 대장경을 비교하여 교정하였으며 새로 여러 서적을 참고하여 다양하게 보완하였습니다. 조선 초에 이르러 일본에서는 팔만대장경의 인쇄본뿐만 아니라 경판까지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경판을 주지 않고 인쇄본을 통해 그 요청을 전해주었는데 때로는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과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나 조선 시기에 인쇄된 본들 중에는 현재 일본에 소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경판은 판각 후에 강화도에 보관되었다가 조선 초에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로 옮겨져 지금까지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장경판은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장경이라는 단어는 석가모니가 일생 동안 설법한 경전과 율,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 사람들이 전한 논서, 추석서, 원서들을 집대성한 불교 경전의 총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장경판은 종이에 불경을 인쇄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판이므로 말하자면 국립도서관 불교 섹션을 인쇄판과 종이 인쇄본 통째로 넣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팔만대장경은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에서 경전 정리 사업으로 진행해 국가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한반도의 판본은 고려 시대에 시작하여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우 여러 번 인쇄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인사의 수다라장 다락방과 강원도 평창군의 오대산, 월정사 및 부산의 동아대학교는 해인사 대장경판을 인경하여 만들어진 대장경 판본 책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조선 전기 일본의 요청으로 보내준 판본도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장경판과 인쇄본이 모두 남아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고려의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경판 숫자는 1915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처음 8258매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 국보 지정 당시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그동안 정확한 수량과 훼손 여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2000년부터 실시한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 2014년에 수립한 해인사 대장경판 중장기 종합보존관리 계획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경판의 숫자가 8135매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인 1915년과 1937년에 제작 추가된 경판 36개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목적이 불교 경전 아카이브인 만큼 후대에 집필된 경전이 추가되면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일본판 다이쇼 신수대장경에도 후대에 추가된 경들이 존재합니다. 후대에 추가된 경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두고는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학문적, 사회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은 북한의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장경판각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제작 이후 사라질 뻔한 위기를 세 차례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선의 태종에서 세종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본의 다른 다이묘들은 본인들이 불교 신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본 사회의 주요 권력의 축이기도 했던 불교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고려가 보유한 불교 경전 컬렉션 팔만대장경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승려들도 송과 요해의 대장경을 계승한 것으로 고려 대장경이 불경으로서의 정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10세기에 처음 목판본이 등장했던 송이나 거란, 고려와 달리 일본에서는 700년 동안 대장경의 목판을 제작하지 못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얻지 못한 절에서는 책으로 경판을 구해서 일일이 필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태조 때 원료 중으로 마치 막부의 규슈 단다이에 있던 이마가와 사다요, 갈레이트 아마 요시나리, 심지어 무르마치 쇼군 원도이나 도전 원희정 원고도 고려 대장경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여러 번 사신을 보내어 대장경 인쇄본을 요구한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보입니다. 주로 외구 진남 및 고려 조선 측 인질 송환에 대한 대가로 대장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태종 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물로 받은 코끼리를 가지고 와서 바치며 팔만대장경 경판의 인쇄본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주국 후 지방인 스오의 슈고 다이묘인 오우치씨의 경우 스스로 백제 임성태자의 후손인 도레인 가문으로서 친조 정책을 취했고 조선 정부에서도 오우치씨를 백제의 후손으로 인정해서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조선의 왜구 진압의 공정 및 예탄반도 국가인 백제와의 연고를 들어 조선에 꾸준히 8만 대장경 경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불교가 여전히 중요했던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숭불이 기조였습니다. 이를 파악한 조선 조정에서는 대장경은 나라에서도 귀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끊임없이 대장경을 청구하였고 심지어 쇼군이 나서서 8만 대장경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세종 5년 무로마치 슈군 아시카가 요시모치의 사신으로 조선에 왔던 승려 규주 법령의 경우 조선에 와서 세종에게 8만 대장경 경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세종께서는 저들이 자꾸 와서 8만 대장경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줘버릴까? 라고 신하들과 논의하였지만 대신들은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임금께서 대장경판은 무용지물인데 이웃나라에서 청구한다 하여 처음에는 이를 주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경판은 비록 아낄 물건이 아니오나 일본이 계속 청구하는 것을 지금 만약에 일일이 줬다가 뒤에 줄 수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이는 먼 날을 염려하는 것이 되지 못하옵니다 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임금께서 일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8만 대장경은 16년의 제작 기간 중에 판각 기간만 약 12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판각이라 함은 나무 조각의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8만 대장경에 쓰인 나무로 3분의 2가 3번 나무의 목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3번 나무가 쓰인 이유로는 그 시대 주위의 가장 흔한 나무종이며 재질이 균일하다는 이유로 3번 나무가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연도에 따라 판각량은 달랐지만 12년 동안에 8134판, 글자는 5200만 자가량을 판각하였는데 과연 그 많은 판각을 어떻게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아주 숙달된 각수로 하여금 옛날 방식으로 대장경판을 시켜보았더니 하루에 20여 자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판각에 참여한 각수를 추정해보면 약 53명이 됩니다. 그것도 완전 숙달된 고수나 달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53명의 각수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12년 동안 판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불가사의인 이유입니다. 593명의 아주 능숙한 각수가 존재했었지만 600여 명이 존재했을까 의문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시절 최고의 직업이 혹시 각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많은 달인들을 모아서 작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매년 고르게 판각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해에는 약 100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불가사의는 8만 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제작되어 그곳에 선원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현재 해인사로 오게 되었는지도 불가사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강화도가 아닌 남해나 거제도 등에서 새겨서 해인사로 가져왔다는 주장도 있으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대장경판이 원래 두 벌이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한 벌은 남해나 거제도에서 나무를 가져와 해인사에서 새겼고 또 하나는 서해안에서 나무를 실어다가 강화도에서 새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각 위치나 옮겨온 경로에 대한 문헌의 기록과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벌을 새기는 것도 많은 국력이 동원되었는데 두 벌이나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8만 대장경은 한국의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보 8만 대장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들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최근 8만 대장경의 보존 상태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문화재청은 8만 대장경의 보존 상태를 점검하고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경판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8만 대장경의 경판을 3D 스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판의 손상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보존 및 복원 작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8만 대장경의 제작 과정과 관련된 새로운 학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8만 대장경의 판각 작업이 단순히 종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8만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상징물로서 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려의 단결과 저항 의지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와 학설들은 8만 대장경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디의 놀라운 예언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존 D라는 역사 속 놀라운 예언들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 속에서도 신비롭고 놀라운 인물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존 D라는 예언가를 아시나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점성술사로 그의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존 D의 놀라운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존 D는 1527년 7월 13일에 타워와드, 시티 오브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랜드 D, 어머니는 조안나 와일드였습니다. 그의 성디는 웨일스어로 검다라는 뜻인 두에서 왔습니다. 존 D는 유년 시절에 첼름스퍼드의 교회 부속 학교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과학과 마법의 경계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존 D는 16세기에 활동한 잉글랜드의 수학자 겸 연금술사, 점성술사입니다. 그는 헤르메스주의를 추종한 오컬티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고문으로 활약하며 여왕을 위해 점을 치거나 첩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외 식민지 건설을 주장하면서 대영 제국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애와 활동은 과학과 마법의 경계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하나로 인정받았으며 왕실의 점성술사이자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의 신비주의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존 D는 연금술, 카발라, 마법 등 다양한 신비주의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으며 그의 예언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실현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예를 들어 그는 1588년 스페인 무적 함대의 패배를 예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측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 D의 예언들 중 일부는 여느 예언가들처럼 모호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그의 예측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존 D의 예언 경력은 1582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유럽 여행 중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 한 신비주의 서적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후 그는 자신만의 예언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요 예언 도구는 점성술이었습니다. 그는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외에도 타로 카드, 룬 문자, 연금술 등 다양한 신비주의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존 D는 자신의 예언을 기록하기 위해 암호화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너키언이라고 불리며 그의 예언집인 더 북 어브 이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존 D의 예언들은 그의 천재적인 마인드와 함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그의 예언들을 단순히 수학적 계산이나 심리적 투사로 해석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 중 일부는 나중에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영국 내전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도 미리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의 예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예언들 중 일부는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그의 예언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존 D의 예언들은 역사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죽음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1583년에 그는 여왕이 1590년대에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여왕은 1603년에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1588년에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 역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7세기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간의 정치적 갈등과 국내 충돌을 다루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잉글랜드의 정치적 구조와 국가의 군주와 의회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내전은 세 번의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내전 1642년, 1646년 찰스 1세의 지지자들과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2. 두 번째 내전 1648년, 1649년 찰스 1세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3. 세 번째 내전 1649년, 1651년 찰스 2세의 왕당파와 의회파 간의 내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전은 1651년 9월 3일의 우스터 전투로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찰스 1세는 처형되었고 찰스 2세는 추방되었습니다. 이 내전은 영국 정치에서 의회가 군주에 대항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으며 이후 1688년에 일어난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를 두고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알려졌는데 존디가 이 내전을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들은 종종 미래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며 일부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언들은 역사적 연구와 분석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며 그의 통찰력과 예지력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존디의 예언들은 암호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는 수학, 천문학, 점성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종종 암호화된 언어와 복잡한 상징 체계를 사용하여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 상징은 그의 예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학적 계산, 천문학적 관찰, 점성술적 해석 등을 통해 그의 예언을 해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현대의 암호학자와 역사가들은 그의 암호화 상징을 연구하며 그의 예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존디의 예언들은 당대의 군주들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왕권 강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종교적 신념과 과학적 지식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그의 예언은 영국의 정치와 외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국가의 미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녀의 통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그의 예언은 종교계와 과학계 모두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성직자들은 그의 예언을 악마와의 거래로 간주하며 비난했고 과학자들은 그의 점성술적 예측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상반된 평가 속에서도 그의 예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존디의 예언들에 대해서는 현대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기록들을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간주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그의 예언들을 사기나 환상으로 일축합니다. 그의 예언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은 주로 그의 기록들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의 일기와 편지들이 조작되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그의 기억력이나 상상력이 그의 기록들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디의 예언들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영감과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키며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탐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신과 초자연적인 믿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디의 예언들은 과학과 미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합니다. 존디의 예언들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불안을 반영하며 과학적 방법론과 미신적 사고방식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의 점성술과 마법 이론은 당시의 지식과 신념 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비과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존디의 말년은 모트레이크 자택에서 치과하였고 그의 딸 캐서린이 존디가 사망할 때까지 돌봤습니다. 존디는 1608년 말 또는 1609년 초에 향년 81세로 사망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 기록이 분실되어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렵고 묘비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존 디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비록 오늘날에는 잊혀진 존재이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가 남긴 예언들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그의 삶과 업적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진 신비의 고대 마야 문명의 수수께끼.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라진 신비의 고대 마야 문명의 수수께끼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야 문명은 단어만으로도 미스터리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마추픽추와 영화에서 보았던 마야 문명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편은 마야 문명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신기하던 문명을 되새겨보는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부터 서기 100년 사이에 형성된 선고전기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마야 문명의 흔적은 기원전 1600년경 치아파스 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어머니 문명의 올메 문명이 꽃필 무렵인 기원전 1200년경 과테말라 저지대의 페텐 지방에서 초기 마야의 토기 문화가 성립되었습니다. 기원전 700년에서 600년 사이에 기단이 있는 신전이 만들어졌고 기원전 3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신전과 종교센터가 있는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마야 도시의 기본 단위는 광장을 중심으로 기단을 만들어 그 위에 신전을 세운 복합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건물 몇 개가 합쳐져 과테말라의 티칼처럼 큰 도시를 이루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티칼은 마야 문명의 태동기의 도시입니다. 이후 약 100년간의 침체기를 포함하여 기원전 50년에서 서기 250년 사이에는 멕시코 중앙고원의 테오티후아칸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그 영향은 마야 영토까지 미쳐 문화적으로 성숙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서기 100년에서 800년 사이는 고종기로 마야 문명은 신정체제 하에서 과학과 예술이 발달하고 종교는 더욱 안정을 이루어 문명의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때까지를 성고종기 마야라 합니다. 초기 마야 진출 거점은 티칼이었습니다. 서기 300년에서 600년까지 고종기 마야 전기로 초기간의 영향은 서기 500년경을 정점으로 사라졌습니다. 서기 600년에서 900년 고종기 마야 후기로 7세기에서 8세기에 다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티칼은 무너지고 팔렌케, 보나파크, 피에드라, 네그라스, 억스말, 사일, 라브나, 키리구아 등 일련의 도시에서 마야 문명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고종기 마야 후기에는 언어도 근본적으로 변화가 심하지 않아 문화적 동질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보였으나 각 지역은 자신들의 고유 관습과 제도를 유지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명의 정점을 지난 후 서기 800년부터 1000년 사이인 후기 전기부터 쇠퇴와 멸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987년부터 스페인에 완전히 멸망한 1697년까지 후기 전기 마야에서 중미 전역에 퍼진 가뭄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마야 도시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멕시코 중앙고원의 톨텍 쪽이 내려온 침략으로 고전기 마야의 멸망을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의 신에게 산 사람의 심장을 바치던 호전적인 톨텍 쪽이 정복하였고 두 문명은 혼합되었습니다. 문명의 혼합은 단지 인종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언어,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야와 톨텍의 혼합은 오늘날 치첸이트사 유적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쟁에 과학이 꽃피우는 대신 예술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마야 문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고립된 환경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외래의 여러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조의 길을 찾아온 문명입니다.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의 고산지대나 습한 정글 속 광활한 지역에 걸쳐 세련되고 아름다운 피라미드들이 암초처럼 솟아 있습니다. 처음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집트나 그리스, 심지어 전설의 아틀란티스 문명과 관련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마야 문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신비롭고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학자들은 아메리카 고대 문명들이 대륙과의 교류는 전하며 여러 부족들이 지형이나 자연환경 때문에 각각 고립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고유의 문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왕릉으로 쓰였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는 달리 고대 아메리카 문명들의 신전들은 신들을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높이 쌓아 올린 제단입니다. 고대 아메리카 문명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인도에서 숫자 0의 개념을 도입하기 1000년 전에 이미 0의 개념을 알았고 수학과 천문학에 응용하여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 달력과 건축에 사용할 만큼 고도로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문명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이 문명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고대 문명들과 매우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고대 문명 발생지와는 다른 척박한 땅과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문명이 탄생하고 지속되었습니다. 장난감 토기에서 발견되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응용되지 않았던 바퀴의 원리, 그리고 농경 문화이지만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소나 말과 같은 가축이나 마차나 수레를 사용한 적이 없고 스페인 군이 들여오기 전까지는 아예 철 재련에 대한 지식이 없어 날카로운 흑요석과 청동으로 만든 단순한 도구를 썼던 점, 또한 문자가 없거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해독이 되지 않은 아주 기초적이고 비능률적인 문자만이 쓰인 점 등입니다. 마야는 중미 고대 문명들 중에서 체계적인 건축술과 예술, 정확한 천문학 등에서 높은 수준의 문명으로 고유의 숫자 체계에 달려 상형 문자로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지만 그 원료는 사실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명이 성립되는 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큰 강과 비옥한 삼각주,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적절한 기후 등 문명 발상의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는 온도와 습도가 아주 높은 열대우림 깊은 곳에 도시와 신전을 세우고 고도로 발달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것이 마야 문명의 특징입니다. 스페인 군이 처음으로 이 원시의 밀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눈앞에 신기루처럼 호련히 나타난 버려진 도시의 폐허는 거대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야를 둘러싼 방대한 수수께끼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 왜 그러한 웅장한 건물들을 세웠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화려한 도시들을 정글 속에 버려두고 갑자기 사라졌는가? 마야는 해발 1400m에서 2800m에 위치한 멕시코 남부 고산지대 치아파스 주에서 과테말라 저지대, 정글, 타바스코 주,
해발 300m 카리브해를 끼고 있는 유카탄 반도의 건조한 석회암 저지대를 중심으로 과테말라 고지대와 저지대, 열대밀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일부까지 걸치는 광대한 영역에 걸쳐 발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3천여 년에 걸친 역사와 그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중미 최고 최대의 문명입니다. 끝맺음을 하기 전에 멕시코의 대표적인 피라미드 유적지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치첸이트사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위치한 마야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마야 문명의 신비와 고대 건축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 특징은 계단의 수에 있습니다.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는 각면에 91계단이 있고 면을 모두 합하면 364개가 되고 마지막 꼭대기 1단을 더하면 총 365개가 됩니다. 이는 마야 달력의 1년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야인들이 천문학에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춘분과 추분의 일몰 때 피라미드의 뱀, 머리 조각 쪽으로 몸통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상이 발생해 마야인들은 이를 뱀신을 숭배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생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해석하고 뱀신을 숭배했습니다. 이런 효과도 마야인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여 그들의 건축술에 많은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마야 문명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와 기술 발전 덕분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레이저 기술인 라이다를 활용한 연구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을 통해 과테말라의 울창한 정글 속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마야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지표면의 식생을 제거하고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고대 도시와 구조물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 중 하나는 과테말라 북부의 페텐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에서 거대한 마야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이는 마야 문명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발전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도시는 고도로 발달된 도로망과 수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마야인들이 뛰어난 토목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마야 문명의 종교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피라미드와 신전을 단순한 종교적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과시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치첸이트사의 피라미드는 춘분과 추분의 특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상을 통해 뱀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으며 이는 마야인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건축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마야 문명의 갑작스러운 쇠퇴와 멸망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쟁, 내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장기간의 가뭄이 마야 문명의 붕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설들은 고고학적 증거와 기후 데이터를 통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마야 문명은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현대의 과학기술과 연구를 통해 그 수수께끼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과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진 찬란했던 마야 문명을 아주 살짝 엿보았습니다. 좀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또 다른 마야 문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로마 쿠마의 시빌라의 전설과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고대 로마 쿠마의 시빌라의 전설과 예언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아는 로마 제국의 라스베이거스라고 불리던 곳으로 이탈리아 칼데라가 우거진 서안의 나폴리에서 약 30km 떨어진 휴양지였습니다. 시인 장군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사람들의 변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곳이었죠. 위대한 웅변가 키케로는 망가에서 퇴각하는 연설을 작곡했고 시인 버질과 박물학자 플리니는 회춘하는 공중목 욕탕이 닿는 곳에 거주지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부자와 권력자들이 그들의 법적인 일을 수행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파들은 파티를 위해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은 수중 도시가 되어버린 그 당시 최고의 유명 인사들의 아트이며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바이아였습니다. 강력한 정치가들이 해변가에 자신들의 욕망을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온열, 스파 모자이크 타일 수영장으로 호화로운 별장을 지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바이아는 단순한 휴양지뿐만 아니라 신화와 전설이 깃든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고대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심해 속지하, 세계로의 입구가 있다는 전설로 잘 알려져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아에 깃들어 있는 전설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여성 10일과 관련된 전설로 유명합니다. 10일은 바이아 근처에 위치한 지하세계 입구를 지키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지나가는 곳에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10일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에서 신성한 지침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쿠마의 10일은 그녀의 예언을 통해 로마의 운명을 예고했으며 이는 로마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쿠마의 10일은 로마 왕국의 마지막 왕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에게 예언서를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이 예언서는 로마의 미래를 세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로마인들은 이 예언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그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쿠마의 10일은 베르길리우스의 전원시 제사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10일은 아폴로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지만 영원히 젊을 수 있는 능력은 받지 못해 수세기 동안 늙어갔다고 합니다. 쿠마의 11일 로마 왕국의 마지막 왕인 루키우스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를 찾아가 예언서 9권을 바치며 막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웬 볼품없는 노파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형편없는 책을 팔려고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10일은 3권을 불태우고 나머지 6권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요구했습니다. 타르퀴니우스가 이번에도 거부하자 10일은 또다시 3권을 불태운 뒤 마지막 3권을 같은 가격에 사라고 권했습니다. 타르퀴니우스는 그제야 그 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3권을 원래 가격에 사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로마로 가져가서 유피테르 신전 아래에 있는 지하실 석관에 보관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책을 열람했다고 합니다. 타르퀴니우스 혁명으로 축출되면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들어선 후에도 10일의 예언서는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귀족 2명이 예언서 관리를 맡았고 기원전 367년에는 귀족과 평민각 5명씩으로 구성된 군의 벼슬아치들이 예언서를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전직 집정관이나 전직 무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 직책을 맡았고 다른 모든 공직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예언서들을 철저히 안전하게 보관하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평생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원로원의 명령이 내려지면 유피테르 신전 지하실 석관에 보관된 예언서를 살펴보고 특정 문구를 찾아내서 원로원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전쟁에서 패하는 등 국난에 처할 때마다 예언서를 살펴보고 그 사건에 가장 적합한 예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고대 기록에는 로마 정부가 예언서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 수많은 사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390년 알리아 전투 패전으로 로마가 트인 게 짓밟힌 뒤 독재관 마르쿠스 퓨리우스 카밀루스는 신전을 재건하고 정화를 실시하는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지 알아보기 위해 10일의 예언서를 참고했습니다. 기원전 218년 겨울 한니발 바르카가 이끄는 카르타고 군이 트레비아 전투에서 로마군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자 로마인들은 10일의 예언서에 따라 대규모 희생제를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한니발이 연이은 승리를 거둔 끝에 기원전 216년 칸나이 전투에서 7만에 달하는 로마군을 괴멸시키자 원로원은 예언서에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삼으라는 예언을 발견하고 그리스인 2명과 갈리아인 남녀 2명, 총 4명을 포름에 생매장했습니다. 기원전 205년에는 예언서에서 신들의 어머니를 로마로 데려온다면 낯선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추방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원로원은 키벨레 상석을 프리기아에서 모셔오기로 했고 기원전 204년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라입이 주관하에 상석이 로마로 옮겨져 승리의 신전에 놓여지고 특별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재난이 닥치거나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고대 시빌라 예언서는 라의 내전이 진행되던 기원전 83년 로마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원로원은 사모스, 시칠리아, 에트루리아, 아프리카 등 각지 사원들의 사절들을 보내 시빌라가 남겼다는 예언서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후 각지에서 모인 예언들의 진위 여부를 판별한 뒤 기원전 76년 푸블리우스 비니우스 마르쿠스, 오타스 루키우스 발리우스 등이 약 1000권에 달하는 예언서를 편찬했고 퀸투스 크리누스가 승인하여 새 예언서로 확정한 뒤 재건된 유피테르 신전 지하실 석관에 보관하였습니다. 기원전 57년 알렉산드리아 시민들에게 추방된 이집트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원로원에 자신을 파라오 지위에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로원은 관리자들로부터 예언서의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집트에 군대를 보내지 말고 외교로 해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총독 아울루스 가비니우스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로부터 뇌물을 받고 기원전 55년 이집트로 쳐들어가 알렉산드리아를 접수한 뒤 프톨레마이오스 12세를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4년 티베르 강이 범람하면서 로마시가 피해를 입자 로마인들은 이를 신이 천벌을 내린 것이라 여기고 가비니우스를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가비니우스는 폼페이우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지원 덕분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44년 초 로마 전역에 오직 왕만이 파르티아인을 물리칠 수 있다는 예언이 시빌라서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파르티아 원정을 행하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예언서 관리자 중 한 사람이었던 루키우스 코타가 카이사르의 원정 시작 직전에 개최될 3월 15일 원로회 때 예언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 사건이 벌어지면서 무산되었습니다. 기원전 18년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시빌라 예언서의 재편 작업이 이루어졌고 기원전 12년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 레피두스 사망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된 아우구스투스의 지시에 따라 시빌라의 예언서를 제외한 모든 예언서가 불태워지고 시빌라의 예언서는 팔라티노 언덕의 아폴로 신전 아래 금박 상자 2개에 보관되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에도 네로가 예언서를 접한 뒤 여러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등 로마의 역사 내내 시빌라 예언서는 매우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나 363년 율리아누스의 페르시아 원정 때 열람했음을 끝으로 더 이상 로마 정부에게 존중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대중 종교, 국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그리스도교 신자이며 시인이던 루트리스 클라우디우스, 나마트아누스는 플라비우스 스틸리코가 405년 그리스도교도들이 시빌라 예언서를 불태우는 신성모독을 저지르도록 조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빌라 예언서는 이렇게 소실되었지만 오랜 세월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된 만큼 지중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모방한 시빌라 신탁이 동부 지중해 세계에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시빌라 신탁의 일부 구절을 인용하였고 아테네 라스를 포함한 이 세계 수많은 기독교 작가들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그리스도교 탄압을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낼 때 시빌라 신탁의 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에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고우 시대에도 쿠마의 시빌라의 예언과 이를 인용한 베르길리우스의 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바이아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기원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예언했던 쿠마의 시빌라의 전설과 예언이 깃든 곳입니다. 바이아가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지각이 변동하면 육지에 있던 도시가 물에 잠겨 수중 도시가 되기까지 최고로 화려한 휴양지로 부각되며 많은 도시들이 최고의 스타들을 위한 쾌락의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화려했던 문명의 꽃을 피운 곳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예티를 발견하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아있는 예티를 발견하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게 시청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칸첸중과 해발 7200m에서 마조리 에반스가 예티의 발자국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의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인간만이 유일한 영장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았을 뿐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그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인간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마조리 에반스는 런던 동물학회 준회원으로 예티의 존재를 세상에 밝히기 위해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게 되었고 점차 자신의 발이 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속눈썹마저 얼어붙는 강한 추위 속에서 자신이 왜 산을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강한 추위에 정신이 몽롱해지고 저체온증으로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눈보라로 뒤덮인 시야를 뚫어가며 앞을 향해 전진하던 그 순간 무엇인가를 발견한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밭 위에는 사람의 맨발보다 몇 배나 큰 발자국이 일렬로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조리 에반스는 그 발자국을 보는 순간 이것이 보통 발자국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토록 기대하며 고대하던 예티의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에 충분했습니다. 동물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호모사피엔스는 무척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과에 속하는 종이기 때문에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예티와 빅풋에 대한 기록들에 따르면 이들이 전통적인 유인원들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예이나 파키스탄의 바르마 역시 마찬가지로 유인원의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장 타당성 있는 설명은 그 조상이 선사시대에 살았던 기간토피테쿠스라는 설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기간토피테쿠스는 약 3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소수가 여전히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런던의 동물학회는 오랜 전부터 예티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산악인 에릭 시튼이 탐험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사진 한 장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멜체봉남 쪽에서 발견한 발자국 사진이었죠. 해부학적으로 도저히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마조리가 칸첸중가의 해발 6,300m에서 발견한 발자국도 꼭 그 사진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산의 위쪽으로 일렬로 이어지다가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에서 멈췄습니다. 마조리는 그 순간 숨을 깊게 몰아쉬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예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물학회의 특성상 예티의 조사에서 이렇다 할 자료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티는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물학자 중 에베레스트 등반이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산을 등반해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티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간접적인 증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회 내부의 보수적인 인사들은 예티의 발견 가능성을 무척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전설적인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당시 탐험에서 가져왔던 모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힐러리 경은 그 모자를 티베트의 한 고승에게 전해받았다고 밝혔는데 예티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학회에서 이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 지역에 서식하는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음이 드러나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허무맹랑한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급기야 학회는 예티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도 90년대에 들어 학회의 방침이 변화하면서 예티에 대한 관심이 다시 기울여졌습니다. 이는 지구상에 더 이상 새롭게 발견될 포유류가 극히 희박해졌고 예티를 찾게 된다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학회는 관심을 극지와 심해로 대상을 넓히는 과정에서 전문 탐험가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탐험가들을 학회의 준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조리 에반스 역시 그 과정에서 선발된 전문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신비한 동물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티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예티가 서식할 만한 거주지를 학회와 오랜 시간 토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칸첸중가 중심지를 예티의 서식지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칸첸중가 조사지가 선택된 것은 하워드 베리 중령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육군의 중령이었던 그는 에베레스트 지역을 탐험하는데 그를 안내하던 세르파가 평평한 설원을 가로지르는 세 개의 생물을 가리켰습니다. 그 생명체는 멀리서 얼핏 보기에도 거대했고 마치 인간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는 군의 상부에 이 목격담을 보고하였고 이는 신문으로 보도되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인이었기에 믿을만한 목격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조리는 칸첸중가 해발 4,000m 부근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지의 셰르파들은 캠프의 건설을 무척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제2캠프는 그리스인 탐험가가 우연히 어떤 생물체를 목격했던 장소로 정했습니다. 당시 탐험가는 그 생명체를 보고 돌을 닦는 수행자로 착각했지만 마조리와 동물학회는 그가 목격한 것이 예티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지 셰르파들도 실제로 이곳이 예티가 발견되는 장소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를 뛰어다니는 이 생명체는 지상에서 해발 4,000m에서 5,000m를 오르는데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셰르파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셰르파 가운데 예티를 목격한 적 없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마조리가 예티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수색약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캠프의 상황이 극도로 열악해져 가고 있었으며 식량과 연료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마조리와 동료들은 베이스 캠프로의 귀환을 며칠째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견한 예티 발자국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멈춰선 절벽에 도달한 그녀는 숨을 깊게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절벽 아래에 예티가 있을지도 모를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감은 눈을 천천히 뜨고서 저 멀리 절벽 아래쪽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놀라운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 마조리는 동물학회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칸첸중가 해발 7,200m에서 대단히 흥분한 상태로 절벽 아래에 예티가 있었습니다. 키는 2m 정도였고 얼굴은 원숭이처럼 생겼으며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컸습니다. 나는 놀라서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진을 찍기 전 예티는 눈앞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한동안 지켜보다가 혹시나 꿈은 아닐까 싶어 내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얼굴 근육은 이미 차갑게 얼어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를 수색한 끝에 그 짐승의 분비물로 보이는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내일은 베이스 캠프로 귀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조리의 보고서는 끝이 났습니다.
예티에 대한 직접적인 사진을 얻지 못한 마조리와 동물학회는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마조리가 수집해온 예티의 분비물은 1959년 톰 슬릭이 동일한 지역에서 채집한 예티의 배설물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근에 새롭게 발표된 연구에서 이 배설물의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드러났습니다. 바로 배설물에 있던 기생충이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기존의 영장류에서 발견된 적 없었던 기생충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 덕에 예티의 존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후 동물학회는 지속적으로 예티를 발견하기 위해 조사를 파견했으나 이 같은 고무적인 성과를 아직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티의 존재 가능성은 이 조사를 통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티에 대한 초창기 기록은 13세기부터 전해집니다. 당시 철학자였던 로저 베이컨은 티베트의 높은 절벽에 털복숭이 야만인들이 살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식량을 약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런 기록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는 예티의 존재를 시사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인들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다면 이는 인간의 진화 과정이 단일한 계통이 아니었음을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학설을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한국의 3대 예언서 정감록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 널리 퍼진 3대 예언서가 있습니다. 바로 송화비결, 격암유록, 그리고 정감록입니다. 이 중에서 정감록은 조선의 조상인 이심과 조선의 멸망 후 일어설 정시의 조상인 정감이 금강산 또는 가야산에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정감록입니다. 정감록의 저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선 왕조 건국 직후 불안한 민심을 배경으로 이 책이 집필되었다고 합니다. 정시성을 가진 구세주인 정도령이 조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왕이 된다는 것이 정감록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정감록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18세기 영조, 정조 무렵에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 기록들 중에서 정감록이 최초로 언급된 예는 1739년 조선 영조 때 6월 9일자 승정원 일기입니다. 여기서 영조 임금은 정감록은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화하고 사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감록이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정감록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예언들은 계속해서 전해졌다고 추측합니다. 정감록에는 이 시가 망한다는 구절이 있으므로 조선 왕조에 반대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탓에 조선시대에는 금기시되었지만 민간에는 널리 퍼졌습니다. 정감록은 일제강 전기까지 많은 신흥 종교의 경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감록은 필사가 반복되면서 판본이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핵심 요지는 조선 왕조가 망하고 계룡산에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씨를 두고 도령이라고 말합니다. 정감록 모반 사건의 판본에는 이씨가 망하고 김씨, 유씨, 정씨의 3국으로 나뉘었다가 최종적으로 정씨가 통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선 왕조가 망하고 정도령이 새 왕조를 세우기 전까지 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지역인 승지로 피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도 합니다. 승지는 현재 기준으로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 금계리,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도심리, 속리산 산속,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곡동,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월군으로 향하는 조양강,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산 남산제일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묘한 점이 있습니다. 승지로 지목된 곳들이 대체로 남부지방이고 때가 되면 그리로 옮겨가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정감록의 성지는 남부지방에서 먼 북쪽, 특히 서북평안도 지역이라고 추정함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규모 봉기인 홍경래의 난이 농민봉기에서 정감록을 본격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입니다. 이후 홍경래 이름과 더불어 정감록은 19세기 농민봉기의 바이블처럼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큰 고을은 전무하고 상당수는 산속했고 바위, 그늘 등 일반적 거주지로서 부적합하지만 대신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입니다. 즉 무릉도원이라는 생존주에 언급하는 베이스 캠프에 가깝습니다.
이를 위와 조합하면 농민 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했거나 세금 문제 등으로 야반 도주한 사람들이 실제 숨어들기 최적의 지세가 바로 저들입니다. 그리고 정감록에 항상 언급되는 군궁이라는 주문이 있는데 이것의 해석으로 반란도 일어나고 일제강점기에 많은 신흥 종교들이 제각기 교리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동학운동을 일으킨 동학접주, 손아중 선사가 마상 배꼽 아래에서 꺼냈다는 비결이 정감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상은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크기는 15.6m로 절벽에 새겨졌습니다. 명치북은 배꼽에 봉인되는 적이 있는데 이 안에 절의 창건자인 검단선사가 비결을 써넣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라감사 이구가 이 비결을 꺼내기 위해 봉인을 풀었다가 하늘에서 갑작스레 천둥과 번개가 내렸고 이구가 책의 첫 장을 열어보니 첫머리에 전라감사 이구가 연달하는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구는 두려워하며 다시 봉인하였고 중이 이 비결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에도 정감록은 신흥 종교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의 정신 유력 대권 주자가 나올 때마다 정도령 드립을 많이 쳤는데 특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통일국민당 창당과 1992년 대선 출마, 2002년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돌풍, 2010년대 들어서는 충청도 출신의 정운찬 당시 총리가 잘 맞아떨어져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아예 정시 유력 정치인들을 패러디할 때도 종종 쓰이는 모양입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본인이 2007년 유력 대권 주자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본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 지지자들로부터 정도령이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지자가 아닌 분들이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히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명박이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제10대 대통령까지 나온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정씨성을 가진 분은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영부인 북한의 역대 국가원수들 가운데에서도 정씨성을 가진 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씨보다 드문 성씨인 전씨, 노씨 출신에서도 대통령이 나온 것을 감안하면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씨 성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마치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예언이 맞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책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원본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최초에 정감록을 썼겠지만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감록이라는 이름만 들어왔을 뿐 실제로 원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오리지널 정감록의 명성이 높아지자 여러 사람이 그 명성에 기대어 다른 내용을 담은 정감록을 익명으로 집필하여 퍼뜨리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정감록의 내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대충 내용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기 전 일부 사람들은 바다 건너 섬나라의 진인이 백성을 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여 조선의 광복을 가져다준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트루먼 독트린을 주창하여 한국 전쟁에 미군을 파병한 것을 이유로 당시 많은 국민들이 트루먼을 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씨 왕조가 도읍할 곳으로 꼽히는 계룡산은 박정희 유신 정권 시기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던 공주시나 정부 대전청사가 있는 대전광역시와 매우 가깝습니다. 계룡대 또한 계룡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 당시에도 계룡산 아래 신도시 후보지가 최종 후보에 포함되었으나 세종시는 영기군 남면 지역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계룡산 지역이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현대 도시로 발전하기에는 입지가 좁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정감록에 임진왜란 관련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 조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임진왜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정감록이 사실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문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감록은 다소 허황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존재의 의미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도 정치와 탐관 오리들의 수탈로 인해 고통받던 조선 백성들에게 새 세상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감록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3대 예언서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정감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정감록의 역사적 배경과 그 영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자들은 정감록의 주요 내용이 민중의 저항, 의식을 반영한 문헌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감록이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의 부패와 불평등에 대한 민중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문서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정감록의 내용이 후대에 계속해서 수정되고 추가된 과정을 통해 그것이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신도시 개발과 함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룡대와 세종시의 연결성을 고려한 발전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정감록의 전설과 연관된 문화재 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감록의 현대적 의미가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아즈텍 문명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는 실제했을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였으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엘도라도는 남아메리카의 신화적인 황금도시로 수많은 탐험가와 모험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이 전설은 아즈텍 문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즈텍과 잉카 문명에서 발견된 막대한 금과 은의 재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의 기원은 콜롬비아의 무이스카족에서 시작됩니다. 무이스카족의 왕은 금가루로 몸을 덮고 신성한 호수인 과타비타, 호수 한가운데에서 보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이 소문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엘도라도라는 용어는 스페인어로 금으로 덮인 자를 의미하며 처음에는 금으로 몸을 덮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1530년대부터 1650년대까지 수천 명의 유럽인들이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미의 정글, 평원산 강을 탐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엘도라도는 결국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과타비타 호수를 준설하여 약간의 금을 발견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엘도라도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탐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후대에까지 전해져 엘도라도 전설은 수많은 소설, 영화, 게임 등의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 더 로드 투 엘도라도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엘도라도는 2000년에 개봉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사기꾼 친구인 툴리오와 미겔의 모험을 그립니다. 1519년 스페인 툴리오와 미겔은 도박판에서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로 가는 지도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순시병에게 쫓기다가 출항 준비 중이던 배에 몰래 탑승하게 됩니다. 배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결국 엘도라도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양한 모험을 겪게 됩니다. 이 영화는 엘튼 존이 작업한 OST로도 유명하며 그의 음악은 두 주인공의 모험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해줍니다. 영화는 유머와 감동을 적절히 섞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엘도라도의 전설과 두 주인공의 우정,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험을 통해 관객들은 황금도시의 신비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도라도는 현실이든 아니든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도라도 전설은 여전히 매력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엘도라도 전설은 인간의 탐욕과 모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탐험가들이 황금을 찾아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꿈의 도시 엘도라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경 2000명의 이슬람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스리던 서고트 왕국을 멸망시키고 714년 동안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대부분 지역을 지배하였습니다. 이슬람 군대는 7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기독교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이베리아 반도는 각종 왕조들이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00년이 지나면서 이슬람 교도의 힘은 쇠퇴하였고 이베리아 반도의 끝자락에 있던 그라나다 왕국만 남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라나다 왕국이 점령되면서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공주로 태어난 이사벨 1세는 이웃나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자와 결혼하여 두 나라가 협공하여 이슬람을 몰아내고 스페인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사벨 1세는 아메리카를 탐험한 콜럼버스를 지원한 여왕으로 유명합니다. 1504년 53세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벨과 페르난도 사이의 혈통에서 손자인 카르 5세가 스페인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통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스페인 왕조는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외로 아랍 통치를 무너뜨리고 얻은 황금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이슬람 교도로부터 빼앗은 땅은 해당 귀족이 가지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카스티아 왕국은 전쟁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은 재정난에 빠져들고 자연스럽게 식민지나 무역, 황금 등의 유혹에 약해져 있을 때 콜럼버스가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지붕까지 황금으로 덮여 있다는 섬,
지팡을 찾겠다고 하여 카스티아 왕조의 이사벨 여왕의 지원과 지지를 얻어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492년에 남미의 에스파냐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는 4번에 걸친 항해 중에 끊임없이 황금을 찾았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고 결국 실망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던 인도 땅에 도착했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디언이라는 이름도 인도라는 착각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신대륙을 향해 제2, 제3의 콜럼버스들이 군인, 도둑, 광신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항해 선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1511년 에스파냐 왕실은 콜럼버스의 아들인 디에고 콜론 제독에게 식민지 개척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고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쿠바 정복과 통치 임무를 맡아 300명의 쿠바 정복 원정대를 꾸려 쉽게 정복하였습니다. 이렇게 쿠바를 아메리카 정복의 발판으로 삼아 멕시코에 버티고 있는 아즈텍 제국과 한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 탐험대에 아즈텍을 무너뜨린 코르테스가 합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코르테스가 원정 대장이 되었습니다. 코르테스는 상관인 쿠바 식민지 제독인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명령을 받아 1519년 2월 10일 600명의 스페인인과 300명의 안티아스 원주민 피레마에 신문의 대포를 실은 배와 함께 유카탄 탐험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아즈텍 제국에 모략질 당한 주변의 원주민들과 합세하여 인구 500만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리고 황금을 탈취하여 멕시코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포함하는 신성로마 제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콜롬비아의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전설이 전 유럽을 휩쓸고 골드러시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장되었지만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아메리카로 몰려들었습니다. 멕시코 지역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린 후 얻은 황금은 스페인을 유럽의 최고 부자 나라로 만들었지만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다음 희생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황금 루트는 남미로 향하게 되어 유카탄 반도를 대규모 조사하는 원정대가 출항하게 되었고 1533년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의 쿠스코를 합병하여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잉카 제국은 찬란한 고대 문명이었지만 황금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약탈물로 금괴 6톤과 은괴 60톤을 얻었지만 스페인 왕조나 탐험가들의 야욕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점에 유럽 탐험계에는 콜롬비아 보고타, 고원지대에 사는 무이스카족의 기이한 의식이 소문처럼 퍼져나가 모두들 이곳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무이스카 부족은 새로 취임한 족장이 온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데 의식이 끝나면 신성한 호수에 들어가 몸을 씻고 부족민들은 호수로 가서 금과 온갖 보석들을 던진다는 종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이스카 족장을 스페인어로 엘라도라라고 불렀는데 이는 금가루를 칠한 인간을 뜻하는 스페인어로 나중에는 황금의 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호수는 콜롬비아의 보고타 고원지대에 있는 구아타비타 호수로 초기에는 아무도 호수의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아마존 상류 정도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호수는 해발 700m사와 산스호산 화구에 생긴 호수입니다.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는 1541년 탐험대를 조직해 안데스 산맥을 넘어 현재 에콰도르 동부 지방까지 조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탐험대와 네덜란드, 프랑스 탐험대가 있었으나 모두 황금의 도시를 찾는 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이 호수 바닥에 황금 봉헌물이 가득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1898년 과타비타 호수의 물을 모두 빼내는 일이 벌어졌고 호수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진흙에 뒤엉킨 황금 장신구 몇 개만 겨우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20세기 초 황금 뗏목이 발견되었지만 유럽으로 옮겨지는 도중 독일 브레멘 항구 근처 창고의 화재로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고학자와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어느 누구도 엘도라도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1969년 무이스카 뗏목이 발견되면서 그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발견된 각종 유물들이 스페인 연대기에 기록된 내용들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엘도라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과타비타 호수를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엘도라도는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콜롬비아 보고타 평원에 사는 무이스카족은 약 30만 명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과 페루의 잉카 문명, 그리고 콜롬비아의 세 번째 문명이지만 금이 다른 문명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야욕으로 멸망을 겪은 또 하나의 문명이 된 경우입니다. 이후 아마존 강이 발견되었는데 1541년 2월에 잉카 문명을 멸망시킨 피사로의 동생 곤살로, 피사로를 대장으로 하는 탐험대가 출발하였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 몇 달 동안 밀림을 헤매다가 아마존강 상류의 한 갈래인 지금의 나포강에 도달했습니다. 곤살로 피사로는 믿을만한 부하를 시켜 선발대로 숲속을 살피게 했는데 선발대 대장인 오레아나는 대원 10명을 데리고 강을 따라가던 어느 날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았고 화살을 쏘는 사람들이 모두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레아나는 1542년 8월에 마침내 대서양으로 빠져나와서 강 이름을 그리스 신화 속 아마존 부족과 같다고 생각하여 아마존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1545년 5월 오레아나는 두 번째 아마존강 탐험에 나섰지만 아마존강 어귀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마존강은 유럽의 스페인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엘도라도는 황금이 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이나 야욕을 잘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연 인간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요? 황금을 얻기 위한 수많은 원주민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곳은 없지만 정말로 남겨진 흔적처럼 황금으로 산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황금 도시일까요? 지금 시대는 잔디밭에서 바늘도 찾아낸다는 시대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번쩍번쩍할 황금 도시를 아직도 못 찾는단 말인가요?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누구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꿈의 도시 황금의 도시를 꿈꿔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